영국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부 3층 올리비아 강의실. 그날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그곳이 한마디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다. 30년 경력의 언어학 교수가 던진 이 선언에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각국 학생들이 전부 들고 일어섰죠.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증명해보세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글을 가장 위협한 문자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것도 조선의 세종대왕처럼 왕이 아닌 문맹이었던 어느 원주민에 의해서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문자가 한글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그날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언어정책 연구소에서 비교 문자 체계를 연구하는 언어학자 마이클 로런스입니다. 그날 저는 단순히 문자 구조를 비교하는 학술 발표를 준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의실 분위기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발표 주제는 한국의 한글과 미국 원주민이 창제한 문자 체계의 구조적 유사성이었고, 저는 의문 대응, 방식과 잠호, 결합 원리를 수치로 정리해 가져왔습니다. 사실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라는 점은 인정해왔지만 그것을 세계 최고라고 단정하는 표현은 지나치다는 시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영국과 유럽 각국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에서 온 대학원생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 첫 장이 넘어가자 미묘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문화적 영향력은 인정하지만 문자 체계까지 최고라는 주장은 과장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은 정보기술 강국일 뿐 전통 학문 영역에서까지 독보적일 수는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저 역시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반도 국가이고 인구 규모도 세계 초강대국에 비해 크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온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 국가가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완성도가 높다는 점은 흥미로웠지만 세계 최고라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며 저는 예상치 못한 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가 발표한 세계 문자 보급 관련 보고서에서 한글은 문자 창제 원리와 교육, 효율성 측면에서 모범 사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글 획득에 필요한 평균 교육 기간은 약 3개월 이내로 집계되었고, 동일 연령대 학습자의 문자 습득 정확도는 9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음절 문자나 복잡한 표의 문자를 사용하는 국가와 비교할 때 현저히 짧은 학습 기간이었습니다. 강의실의 학생들은 이 수치를 보고도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계 오류일 가능성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표본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교육평가 보고서와 독립연구기관의 자료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수치가 거의 동일했고 오차 범위는 2% 이내였습니다. 드제야 웅성거림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아직 핵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를 가진 나라라는 사실만으로는 그날의 폭발적인 반응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기술적 성취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강의실에 있던 누구도 한국이 그 영역에서 세계 질서를 바꿀 수준의 체계를 구축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표 자료의 다음 장을 넘기기 직전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부터가 본론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가볍게 여기던 시선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잠시 멈추고 화면에 또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구조가 아니라 국가 역량과 관련된 지표였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이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자 이야기에서 왜 국가 통계가 나오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도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글이라는 결과를 이해하려면 그 토양이 된 한국의 시스템을 먼저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제품을 빠르게 모방하고 상용화하는 데 능할 뿐 기초 체계 설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비난은 아니었지만 뉘앙스는 분명했습니다. 작은 시장 규모와 제한된 자원으로는 세계 표준을 설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 정부가 공개한 연구개발 투자 비율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4%를 넘는 해가 수년간 지속되었다는 수치였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즉시 지적했습니다. 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율일 뿐이며 실제 총액은 미국이나 유럽 주요 국가보다 적지 않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의 금액 추이 그래프를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공개 자료 기준 연간 연구개발 투자 총액이 수십조 원 규모로 집계되었고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때 몇몇은 화면을 확대해 세부 출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류 가능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분명했습니다. 표본 연도 선택이 편향된 것은 아닌지, 특정 산업만 포함된 수치는 아닌지 질문이 이어졌으며 저는 동일 기간 국제기구 통계와 한국 정부 발표 자료를 나란히 배치해 비교했습니다. 수치 차이는 미미했고 변동 폭은 통계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강의실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단순 제조 강국이라는 기존 인식이 흔들린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투자 규모가 크다고 해서 구조적 설계 능력이 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그 지점에서 저는 교육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국제학업성 취도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의 일기, 이해력과 수리 능력이 상위권을 유지해왔다는 자료였습니다. 특히 기초 문해율은 99%에 가깝다는 통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인구 규모가 평균을 끌어올렸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이는 시험 대비 문화의 결과일 뿐 창의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 건수와 국제 표준 제한 건수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대비 특허 출원 비율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국제통신표준화 기구에 제출된 기술 제한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더해질수록 강의실의 분위기는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통계 오류를 찾으려는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원인을 묻는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특정 시점에 급격히 성장한 배경이 무엇인지, 교육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관심의 초점이 결과의 진위 여부에서 구조적 원인으로 이동한 순간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 출신 학생 한 명이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과 초고속 통신망 구축 속도를 연구 사례로 다룬 적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덧붙였습니다. 그것이 과장된 홍보 자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95%를 넘는 시점과 전자정보 평가에서 상위권을 기록한 연도를 나란히 제시했습니다. 각각의 수치는 국제기구 보고서와 교차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일부 학생은 노트북으로 실시간 검색을 시도했고 수치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강의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고 표준을 제안하며 제도를 구현하는 능력을 갖춘 국가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 역시 우연한 발명이 아니라 체계 설계의 산물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며 발표 자료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대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을 가볍게 보던 시선이 수치와 기록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더 깊은 영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강의실이 진짜로 뒤집히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이미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공기가 이전과 달라졌지만 여전히 완전한 인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숫자가 제시될수록 반론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지역 연구를 전공하는 한 학생이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통계는 정부 주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지표만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는 개발 독재 시기를 언급하며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과장된 수치가 사용된 전례가 세계 여러 나라에 존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반응에 몇몇이 동조했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투명성과 객관성에서는 서구 국가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화면에는 국제 투명성 평가 지표와 회계 기준, 일치율 자료를 동시에 띄웠습니다. 한국의 공공 데이터 개방 지수는 최근 수년간 상위권을 유지했고 국제 회계 기준 채택률 역시 100%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다는 것과
실제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별개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학생은 한국이 진정한 원천 기술을 보유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단순한 투자, 규모나 교육 성취도는 환경일 뿐 결과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국제 특허 협력 조약 기준으로 집계된 한국의 연간 국제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상위권이라는 수치였습니다. 인구 대비 출원 밀도로 환산했을 때는 선두권에 근접한다는 계산 결과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즉시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허의 질이 아니라 양만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으며, 그래서 저는 피인용 횟수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국제학술 논문과 특허 문서에서 한국 출원 기술이 인용된 횟수를 비교한 표였습니다. 평균 인용 횟수가 글로벌 평균을 상회한다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한 학생은 그 표의 산식이 궁금하다며 계산 과정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국제 데이터베이스 기준과 동일한 산식을 사용했음을 설명하고 원자료 출처를 공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몇몇은 직접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대조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발표 자료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일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통계의 진위를 따지는 질문보다 왜 한국에서 이런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적 질문이 늘어났습니다. 한편 유럽 언론을 연구하는 학생은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의 위치에 외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문화적 요인에 대한 접근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정책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며 행정 서비스의 90% 이상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했다는 공식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처리 시간 단축률이 평균 30% 이상이라는 통계도 함께 나타났으며, 그 수치를 본 뒤 누군가는 시스템 안정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속도를 높이면 오류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오류 발생률 추이를 제시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3%대였으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1% 미만으로 낮아졌다는 공식 감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더 이상 즉각적인 반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분명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전제가 강했지만 이제는 전제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누적될수록 회의는 구조적 분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관심은 결과를 부정하는 데서 벗어나 원인을 추적하는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교육 체계의 설계 방식, 산업과 학계의 협력, 모델, 정부의 장기 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발표 자료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넘기지 않은 채 멈추었습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핵심 영역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통계는 기반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높은 수치를 기록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기술 질서의 일부 규칙을 설계하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증거가 뒤에 숨겨져 있었으며, 한 미국 출신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그 증거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한국을 소비 시장이나 제조 기지로만 인식해온 프레임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강의실은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열기 직전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숫자가 아니라 구조 그 자체를 보여줄 차례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더 이상 누구도 한국을 가볍게 평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잠시 조명을 낮추고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 투자, 특허, 행정 효율 같은 기반 지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 기술 질서의 중심부와 연결된 자료를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강의실 앞줄에 앉아있던 학생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미 여러 수치가 기존 인식을 흔들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음 화면에 무엇이 나올지 모두가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처음 등장한 것은 국제표준화기구 회 기록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제출한 기술 제안서가 차세대 통신표준 초안에 반영된 횟수를 연도별로 정리한 표였습니다. 특정 연도에는 전체 채택 제안 중 20% 이상이 한국 측 제안이었다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곧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통신 분야는 일부 기업이 강한 것뿐이며 국가 전체 역량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예상하고 추가 자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반도체 공정 관련 국제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채택률을 분야별로 나눈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연구기관 소속 발표자의 비율이 주요 세션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한 해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각 회 채택률은 심사위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 편향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사위원 국적 분포 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유럽, 북미, 아시아가 고르게 포함된 패널 구조였고 특정 국가가 과반을 차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독립평가 기관이 발표한 기술 성숙도 지수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상용화 단계 도달 속도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고 평균 개발 기간이 경쟁국 대비 15% 이상 짧다는 기록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순간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료의 원문을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해 수치를 대조했습니다. 몇 분이 흐르는 동안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며 숫자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탄성이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비교 오류일 것이라던 의심이 무너지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이 일부 첨단 산업에서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세계를 놀라게 할 수준의 체계적 설계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오랜 기간 기초 과학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구조 설계에서는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시각이 남아 있었으며 저는 준비해둔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국제반도체 장비협회가 발표한 초미세 공정 양산 성공률 비교표였습니다. 일정 나노미터 이하 공정에서 초기 수율이 70%를 넘긴 사례가 제한적이라는 설명과 함께 한국 기업이 75% 이상을 기록했다는 수치가 제시되었습니다. 곧바로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정 시점의 실험적 데이터일 수 있다는 반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일 공정의 분기별 수율 추이를 나열했습니다. 초기 수치 이후에도 7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는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몇몇 학생은 계산기를 꺼내 평균값을 다시 산출했습니다. 결과는 화면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심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질문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안정적 수율이 가능한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강의실의 관심은 성과 자체보다 설계 과정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빠른 추격자가 아니라 공정 구조를 재설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한국 정부가 공개한 산업 전략 문서를 인용했습니다. 장기 로드맵에 따라 연구소, 대학, 기업이 역할을 분담하고 단계별 목표를 설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표, 달성률이 90%를 넘는 항목이 다수 존재한다는 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처음 한국을 작은 시장의 제조 강국 정도로 평가하던 분위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 왜 이러한 구조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고도화된 전략을 택했을 가능성, 인구 밀집 구조가 톱업 효율을 높였을 가능성, 교육 체계가 문제 해결 중심으로 설계되었을 가능성 등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의 제목만 화면에 띄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통신 인프라 구축 속도와 전국 단위 동시 상용화 기록이라는 문구였습니다. 구체적 수치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이미 앞선 통계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가볍게 부정하는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때 한국이라는 이름에 미묘한 웃음을 보이던 학생들은 이제 메모를 하며 구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의심하던 시선은 원인을 파헤치려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다음 화면이 열리는 순간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료가 공개되면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기준이 다시 정의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여지를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화면에 구체적인 인프라 수치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초고속 통신망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국제 비교 기준 상위권이며 특정 시점 조사에서는 평균 400Mbps를 넘어섰다는 자료였습니다. 동시에 전국 가구 대비 광 케이블 보급률이 95% 이상이라는 통계도 제시했습니다. 강의실 한쪽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평균값은 일부 대도시의 과도한 속도가 끌어올린 결과일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농촌 지역을 포함하면 수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도시와 비도시 지역을 구분한 세부 표를 열었습니다.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하지만 최저 구간 역시 100Mbps를 상회한다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그제야 질문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통신망 품질 안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지연 시간과 장애율이 높을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국제게임 서버와 금융거래 시스템에서 측정한 평균 지연 시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평균 지연이 10ms 안팎으로 유지된 기록과 연간 네트워크 장애율이 1% 미만이라는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몇몇 학생은 다시 검색을 시도했습니다. 동일 기관의 원문 보고서를 찾아 수치를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강의실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단순 과장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유럽 출신 학생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콩신 인프라는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에서 유리할 수 있으며 그것만으로 구조 설계 능력을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전국 단위로 동일 세대의 차세대, 이동통신을 동시 상용화한 기록이었습니다. 상용화 초기 가입자 수가 수백만 명을 단기간에 돌파했다는 통계와 함께 기지국 구축 속도가 경쟁국 대비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수치가 제시되었습니다. 곧바로 오류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가입자 수에는 중복 계정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는 주장과 초기 프로모션 효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중복 제거 기준과 순증 가입자 통계를 분리해 보여주었습니다. 일정 기간 이후에도 해지율이 낮게 유지되었다는 자료가 뒤따랐습니다. 이 시점에서 강의실 분위기는 명확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작은 시장의 기술 수입국으로 보는 시선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왜 이렇게 빠른 전국 단위 전환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콩신사와 정부의 협력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주파수 할당 방식은 무엇이 달랐는지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주파수 경매 제도와 망 공동 구축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일정 구간에서는 경쟁을 유도하되 기초 인프라에서는 중복 투자를 줄이도록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행정 시스템과 연동하여 기지국 인허가 기간을 평균 대비 대폭 단축했다는 공식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인허가 처리 기간이 기존 대비 30% 이상 줄었다는 기록이 화면에 나타났으며 처음 한국을 얕보던 반응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 한 미국 출신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설계 능력이 통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 세계 산업 지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말에 여러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이어받아 또 다른 지표를 공개했습니다. 디지털 행정 서비스 이용률이 80%를 넘는다는 통계와 온라인 세금 신고 처리 비율이 90% 이상이라는 자료였습니다. 일부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의심했습니다. 속도와 편의성에 집중하다 보면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사이버보안 지수평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침해 사고 대응 평균 시간이 국제 평균보다 짧다는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몇몇은 다시 계산을 시도했고 지수 산출 방식이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성과가 진짜인지 묻는 질문 대신 이런 체계를 가능하게 한 의사결정 구조와 사회적 합의 모델이 무엇인지 분석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실행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정책 설계와 기술 구현을 동시에 다루는 구조를 갖춘 국가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공개한 수치는 모두 정부 공식 발표와 국제기구 보고서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강의실에는 더 이상 웃음도 속삭임도 없었습니다. 대신 집중과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자료를 넘길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프라와 제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강의실을 완전히 뒤집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기반 위에서 구현해낸 또 하나의 시스템. 그것이 공개되는 순간 더 이상 누구도 한국을 과소평가할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했으며 저는 더 이상 여운을 끌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마지막으로 숨겨두었던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통신망이나 행정 효율이 아니라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인공지능 연산 인프라에 관한 공식 발표 자료였습니다. 한국의 대기업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최신 공정에서 양산 수율이 80%에 근접했다는 수치가 공개된 보고서였습니다. 동시에 초당 수천조 회 연산이 가능한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국내 기술로 구축했다는 정부 발표 요약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강의실은 즉각 술렁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료는 인프라와 제도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세계 기술 패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영역이었습니다. 한 유럽 학생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초기 수율 80%는 현실적으로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초미세 공정에서는 초기 수율이 50%대에 머무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저는 분기별 개선 추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양산 시점 62%에서 시작해 세 차례 공정 최적화를 거치며 78%까지 상승한 기록이 순차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각 수치는 국제반도체 협회 보고서와 교차 확인된 값이었습니다. 곧바로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보고서가 기업 제공 자료에 의존했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장비 공급 업체의 감사 보고서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동일 공정 라인의 생산성 수치가 외부 감사 문서에도 반영되어 있었고 오차 범위는 2% 이내였습니다. 몇몇 학생은 직접 공개 자료를 검색해 수치를 비교했습니다. 답시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이전보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반도체는 일부 대기업의 역량일 뿐 국가 전체의 설계 능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공지능 인프라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국가 차원의 초고성능 연산 자원 구축 계획과 실제 가동 중인 연산 능력 수치를 나열했습니다. 국제 슈퍼컴퓨터 순위에서 상위권에 오른 기록과 함께 에너지 효율 지표가 글로벌 평균 대비 우수하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한 미국 출신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순위는 일시적일 수 있고 다른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가 곧 반격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최근 3년간 순위 변동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일시적 급등이 아니라 안정적 상위권 유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단일 장비가 아니라 분산형 데이터 센터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한국을 작은 시장의 빠른 추격자로 보던 시선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왜 이런 고난도 설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교육 구조 산업 정책 연구 자금 배분 방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공계 박사 배출 비율과 산학 협력 프로젝트 수를 제시했습니다. 측정 연도 기준 공학 박사 비율이 인구 대비 상위권에 위치했고 대학과 기업 공동 특허 비중이 30%를 넘는다는 통계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단순 비율이 아니라 절대 건수를 따져보자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계산 결과 역시 국제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의심은 점차 분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학생은 한국의 병역 제도가 기술 인력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국가 차원의 장기 로드맵이 정치 변화에도 유지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관심이 선거에 진위해서 제도적 지속성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특정 산업을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10년 이상 일관된 투자를 유지해왔다는 공식 계획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90%를 넘는 해가 반복되었다는 자료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더 이상 수치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를 이해하려는 메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런 기술 인프라 위에서 한글 기반 인공지능 언어 모델과 초고속 통신 환경이 결합되며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몇몇은 고개를 들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문자 체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첨단 기술 구조로 이어졌다는 연결고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에 회의적이던 시선이 이제는 분석과 존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숫자가 쌓일수록 의심은 줄어들었고 질문은 더 깊어졌습니다. 결과를 부정하던 단계에서 원인을 탐구하는 단계로 완전히 이동한 것입니다. 저는 발표를 잠시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더 이상 웃음이나 속삭임은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한 긴장과 집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 자리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기준이 다시 정립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순한 산업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하며 한국이 구축한 통합 디지털 전환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연산 인프라가 실제 행정 의료, 금융 물류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학생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실제 사회 전반에 유기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주장은 과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는 국가 단위 전자 신분 인증 체계 이용률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성인 인구의 85% 이상이 온라인 공공 서비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완료한 기록이 있다는 자료였습니다. 즉시 반론이 나왔습니다. 단순 가입자 수와 실제 활용 빈도는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와 연간
평균 이용 횟수를 분리해 보여주었습니다. 평균 이용 횟수가 20회를 넘는다는 수치가 등장하자 몇몇은 다시 표본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측정 연령대에 편중된 결과일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연령대별 분포 그래프를 열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고 특정 집단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강의실 뒤편에서 또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단일 문화권이기 때문에 시스템 통합이 수월했을 뿐 다문화 사회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아들이며 다국어 행정 서비스 제공 비율과 외국인 등록자 이용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외국인 체류자의 절반 이상이 동일 플랫폼을 통해 행정 절차를 처리했다는 자료가 이어졌습니다. 의심은 점점 세밀해졌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최근 5년간 대규모 데이터 유출 건수와 평균 대응 시간을 표로 보여주었습니다. 국제 평균 대비 대응 시간이 짧고 피해 확산률이 낮다는 분석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몇몇 학생은 보안 지수 산정 방식까지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발표 자료와 일치했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명백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과장된 홍보로 포장된 국가라는 시각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대신 이런 고도화된 통합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기술 관료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민간 기업과 정부 간 데이터 공유,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디지털 전략위원회 구성 비율과 민관 합동 프로젝트 수를 공개했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이 기술 전문가로 채워졌고 매년 수백 건의 공동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는 공식 기록이 제시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정치적 변화 속에서도 정책이 유지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관련 법률 개정 기록과 예산 지속 편성 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특정 전략 항목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잘 활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제도와 기술을 동시에 설계하는 국가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강의실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어서 의료 데이터 통합 시스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전국 단위 건강 정보 전산화율이 90%를 넘고 응급 상황에서 평균 조회 시간이 몇 초 이내로 단축되었다는 공식 발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즉각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료 데이터는 민감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한적 활용에 그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실제 응급 처치 기록과 시스템 가동률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가동률이 99%에 가깝게 유지되었다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숫자가 누적될수록 질문은 더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왜 이런 통합이 가능한지, 사회적 신뢰 수준은 어떤지, 교육 과정에서 데이터 이해 능력을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탐구가 이어졌습니다. 관심이 완전히 이동한 것입니다. 더 이상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거의 사라졌고 원인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려는 토론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국제 협력 프로젝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공동으로 추진한 차세대 배터리 연구와 유럽과 협력한 그린 수소 실증 사업에서 핵심 설계 파트를 맡았다는 공식 발표 자료였습니다. 참여 비율과 연구 책임자 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더 이상 반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모였을 때 한국은 작고 빠르게 성장한 제조 국가 정도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치와 기록이 겹겹이 쌓이면서 그 이미지는 해체되었습니다. 일심은 검증으로 이어졌고 검증은 인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노트에는 한국이라는 단어 옆에 다른 표현이 적히고 있었습니다. 구조 설계 능력, 통합 전략, 장기 지속성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발표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편적인 성공 사례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작된 인식의 변화는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발표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강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국제 정치 전공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술 수치와 행정 효율은 인상적이지만 그것이 세계 질서를 바꿀 정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장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과 유럽의 기술 생태계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열었습니다.
한국이 국제 표준 특허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특정 차세대 통신 핵심 특허 보유 순위를 정리한 공식 통계였습니다. 일부 분야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으며 로열티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수치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즉시 반론이 나왔습니다. 특허 건수는 많아도 실질 수익은 미미할 수 있다는 의심이었으며, 그래서 저는 최근 공개된 기술 무역 수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일정 기간 이후 기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한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극자 규모가 수조 원 단위로 집계된 해가 있었다는 공식 발표를 인용했습니다. 몇몇 학생은 숫자를 적어가며 환산을 시도했습니다. 단순 환율 변동 효과인지 확인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 성장률 기준으로도 증가 추세가 유지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한 아시아 출신 학생이 다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성과가 특정 산업군에 집중된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산업 다변화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콘텐츠 수출 비중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신산업 투자 비율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는 자료였습니다. 키키 콘텐츠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공식 기록이 등장하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술과 문화 산업이 동시에 성장했다는 점이 기존 인식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생은 문화 산업 성장은 국가 기술력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 기반 제작 시스템과 초고속 통신 인프라가 콘텐츠 산업 확장에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플랫폼 전송 속도와 해외 동시 배포율 수치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몇몇은 이 수치가 민간 홍보 자료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저는 국제시장 조사기관 보고서를 병행해 보여주었습니다. 동일 수치가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왜 이런 전략을 선택했는지,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전쟁 이후 산업 기반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수출 중심 전략을 채택한 정책 자료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초기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00달러대에 머물렀던 시점과 현재 수만 달러 수준으로 상승한 통계가 나란히 제시되었습니다. 숫자의 간극이 시각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수치 역시 성장 서사를 과장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었지만 국제통화기구 데이터와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더 이상 통계 오류를 찾으려는 시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 성장 경로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려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인적 자본 집중 투자 전략 장기 산업 로드맵 민관 협력 모델이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비교 표를 띄웠습니다. 동일 기간 여러 국가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과 기술 수출 증가율을 나란히 배치한 자료였습니다. 한국은 두 지표가 동시에 상승, 곡선을 그린 몇 안 되는 사례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한국을 더 이상 추격형 경제로 분류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강의실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처음 발표가 시작될 때 웃음을 보이던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다시 넘겨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오늘 제시된 모든 수치는 정부 공식 발표와 국제기구 보고서, 그리고 독립기관 자료를 교차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한 학생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이런 기술 구조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춘 뒤 답했습니다. 한글은 소리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해하고 조합하는 원리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데이터 구조와 사고와 유사한 논리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자에서 시작된 체계적 사고가 교육을 통해 확산되었고, 그 사고 방식이 기술 설계 문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사례 연구 대상이 아니라 분석해야 할 모델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조롱이 섞였던 분위기가 검증과 인정으로 바뀌었고, 최종적으로는 구조적 탐구로 전환되었으며, 그날 강의실이 뒤집힌 이유는 한 문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치가 하나씩 쌓이며 기존 상식이 무너졌고, 의심이 검증을 거쳐 해소되었으며, 관심이 성과에서 설계 원리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작은 나라라는 수식어와 함께 언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